안녕하십니까. 출판문화원과 중앙도서관이 함께하는 제17차 저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한국 고대사를 쓰신 권오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오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고고부 소속 학예연구사,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거쳐서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셨으며 이때 부속 박물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부속 박물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한국 고대의 국가 형성과 사회 구조, 무덤과 취락, 유라시아 교류 등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왕성인 서울 풍납도성의 발굴 조사를 주도하셨고 2009년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러시아 연방 내 투바공화국, 베트남 등지에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시면서 해외 유적 조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권오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주경철 교수님이야말로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선배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 조사를 다 해주셔가지고서 저도 깜빡깜빡하던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이제 고대사 연구와 해외 조사. 저는 이제 국사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사학과에 있는 교수가 웬 해외 조사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저의 변명 아니면 변명, 해명 그런 내용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머릿말하고 매진말을 빼고 나면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 연구자들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반드시 머릿말, 매진말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2번째 장이 몽골, 3번째 장이 아제르바이잔, 4번째가 카자흐스탄, 5번째가 러시아 내에 있는 투바 공화국, 그리고 6번째 장이 베트남. 이렇게 몽골서부터 베트남까지 좀 여행을 좀 가볼까 합니다. 이게 움직이질 않네요. 다음 장으로. 네. 얼마 전에 제가 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규장각 다 도와주셔가지고 미래를 여는 한국 고대사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흥행에 대성공을 할 줄 알았더니 좀 반짝하다가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책을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책에 역시 또 이 강박관념이 역사학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걸 빼고 나면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 중에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살표를 제가 5개를 붉은색을 해놨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책의 목차에,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왔다 갔다 있습니다. 5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화살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해외 조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저 책에서 무엇을 주장해내느냐? 제가 직접 만든 내용이니까 약간 좀 허접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고대사 연구자들은 이 삼각대, 3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꽃을 피운다라는 저의 그동안에서 신념의 표현인데 조금 좀 허접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왜냐? 이제 문헌 자료는 이제 거의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문헌 자료에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고학적인 자료는 1년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2,000건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질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상시의 어떤 신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는 의학이나 자연과학, 공학 그러한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역사학자, 한국 고대사학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 아니면 깊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른바 학재간, 융복학, 자연과학이나 의학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항상 저와 함께 연구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저 우리 한국사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교사적인 시각을 통해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세 개의 다리 중에 오늘은 저 오른쪽에 있는 비교사적 시각을 통한 시야의 확대라고 하는 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조사를 해왔던 유적들을 좀 소개해서 사진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 없고 주로 그냥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사진 위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 해외 조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시 구분할 부분이 해외의 일반적인 조사하고 발굴 조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뭐 우리 인문대학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 3, 4일 해외 갔다 오면은 또 발굴 갔다 왔느냐. 근데 전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몇 년 전인데 12월 달에 그 얼어붙은 아무다리아 강을 답사하느라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정말 혹한의 영하 한 20, 30도 되는 추위에 일주일 정도 조사했던 저런 것은 그냥 해외 조사입니다. 저건 발굴 조사가 아닙니다. 발굴 조사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이게 도굴입니다. 독립운동사 하시는 한 원로 교수님이 저에게 예전에 본생 빨리 우리 배 타고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 관련된 유적들 발굴하고 옵시다. 제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그러려면 러시아 측과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돈도 준비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 준비해야 되고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따르지 않는 조사는 그건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지금도 당장 내일 일본에 가서 큐슈 지역의 박물관을 조사하고 온다. 이건 그냥 해외 조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한 달, 길게는 몇 년간 그리고 조직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발굴 조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저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이 수행한 해외 조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이런 유적들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죠. 근데 중국에 있는 우리 고구려나 고조선 유적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현재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월이 좋아지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연해주 지역의 옥저나 발해 유적 조사는 서로 양국 간의 합의에 절차를 밟아서 공동으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사진에 보시는 저 윗부분은 발음이 어렵죠. 스타로렌체스코에라고 하는 연해주에 있는 발해의 토성이에요. 저런 조사를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각급 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MOU를 맺고 절차, 비용은 어떻게 나누고 들어가는 인적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우리 한국사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적은 몽골에도 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런 지역들에 다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뒤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몽골에 있는 흉노 유적을 우리가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흉노 유적이 필요하니까 몽골과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카자흐스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지역,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은 한국사와 무관하더라도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소중한 유적이면은 우리 한국사와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예산과 조직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인식을 못 갖고 있죠. 왜? 우리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 역사 연구의 목적은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밝히는 이런 쪽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남미에 가서 페루 지역 가서 조사한다. 아마 그런 건 예산 지원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당장 국회에서 지금 무슨 짓 하느냐. 이런 게 가능해지면은 정말 우리가 요즘 K자 붙여서 K-팝, 뭐 K-컬처 다 하지만 저는 학문 세계에서도 우리가 K자 붙이는 이런 성과가 정말 세계 각지에서 번지기를 기원하고 뭐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조사는 사실은 고고학만이 아니라 역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민족학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연해주 지역을 조사할 때 이제 그 지역의 소수 민족이 이제 우대기족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이제 민속촌 같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선사 시대나 우리 삼국 시대의 가옥구조, 디딜방아, 아니면 샤만의 모습, 아니면 붓두막과 화덕과 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역사학자, 고고학자만이 아니라 인류학자가 앞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 민속학자가 같이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인류학이나 민속학, 민족학 그런 연구자들은 저와 함께 좀 같이 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로 몽골 지역에 대한 조사. 사실은 이 몽골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몽골의 연구자들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학자가 몽골 지역 조사에 완전히 청춘을 다 바쳐서 최근에 바로 금년입니다. 몽골의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훈장까지 받았어요. 현재 지금 국립부여박물관 관장으로 계신 윤영원 관장님이 자신의 학문적인 열정을 몽골 조사에 쏟은 덕분에 그분 지금 보면 지금도 이렇게 훈장을 딱 차고 다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죠. 몽골 조사에 초석을 놓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몽골의 흉노 조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한국 고대사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흉노 쪽에 목관묘 안에 인골이 잘 남아있는 모습도 있고 저는 목관묘를 찾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지상에 저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는 표지를 보고 저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습은 이제 제 모습과 몽골 지역의 고고학자의 모습인데 저기 가면은 양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주식이 양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양이 배 안에 그득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또 우리 국내의 제 학생들도 가서 저런 데 가서 양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조사의 조건은 잘 먹어야 돼요. 입이 짧아서 아우 저는 양고기 못 먹어요. 저는 뭐 텐트 생활 못 해요. 저는 우리 집 아니면 못 살아. 이러면은 일단은 못 데려갑니다. 자, 이제 뭐 이 지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고조선을 연구할 때 오로지 중국의 한나라와의 관계만 연구하는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이라고 하는 중원의 저 국가는 동쪽에는 고조선과 교류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북쪽과 서쪽에는 흉노라고 하는 대제국이 계속적으로 한을 압박하잖아요. 그리고 한의 서쪽에는 오손, 월지, 사카 이렇게 불리는 또 다양한 종족들이 흉노와 교섭하기도 하고 한과 교섭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의 서남쪽으로 오면은 지금 미얀마 지역의 퓨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종족과 고대 국가가 있었고 지금의 운남 지역에는 한족과는 무관한 저 지도엔 디안이라고 나오는데 전족들이 달성한 초기 국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중국의 광동, 광서, 베트남 북부에는 남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국가가 있었고
지금의 중국의 복건성 일대에는 민월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만 한과 싸우면서 외로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이 있고 동쪽에는 고조선, 동남쪽에는 일본, 북쪽과 서쪽에는 흉노, 그 외에도 오손, 월지, 강거, 사카, 퓨, 디안, 남월, 민월이 다 한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본다면은 우리가 고조선을 연구한다고 해서 오로지 고조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흉노는 어땠는지, 그리고 고조선과 비슷한 운명을 받는 남월은 어떤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흉노 지역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몽골의 체르이틴 저라고 하는 흉노 무덤을 조사를 하는 광경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서 같이 양고기도 먹고 저 텐트 치고 같이 살고 또 몽골의 젊은 학자들과 함께 같이 한 달간 조사하면서 정말 민간 어떤 우호적인 관계도 친해지고 나중에 또 페이스북하고 또 서로 초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 유적 조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대개 이제 몽골의 이제 최전성기 흉노의 최전성기는 대개 기원 전 3세기, 2세기라고 문헌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몽골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흉노 무덤은 지금까지는 다 기원 후 1세기 이후예요.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많았어요. 그런데 땅 파면 나옵니다. 저 체르이틴 저라고 하는 저 유적 조사를 몽골의 최고 담당자는 몽골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박사예요. 서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몽골에서 흉노 조사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에릭 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하고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발굴한 결과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해당되는 저 무덤이 흉노의 전성기 때의 무덤이다. 이걸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저 조사가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몽골에서 아주 그 상을 주는 최우수 발굴 조사에 선정이 됐어요. 경사죠. 우리와 몽골 측의 경사입니다. 저런 사진 보면은 좀 마음이 좀 떨리지 않으세요? 탁 몽골의 빠오를 치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나란히 전시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학자들과 몽골의 젊은 학자들이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또 뭐 같이 또 고통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흉노의 무덤은 우리만이 아니라 러시아 학자, 미국 학자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유적에 도전하자. 흉노는 이제 유목 기마민족이니까 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성. 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몽골 팀이 함께 흉노의 토성을 조사했는데 2019년 하니까 뭔가 떠오르시죠? 저 조사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코로나 사태로 제 해외 조사는 다 2019년에 끝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거의 3년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못 나가면서 끝나 있고 다시 시작해야죠. 이번 겨울부터.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갑니다. 아제르바이잔 생소하죠. 아직도 생소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조사할 때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서 혼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국인 우리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막 몰골도 막 꾀죄죄하고 행색이 초라하니까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같은 한국이니까 반가워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갔다 옵니다 했더니 아르바이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니요. 아제르바이잔에 발굴조사 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아유 아르바이트 고생 많이 하세요.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예요. 저기를 왜 가느냐. 그동안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이제 또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왜 가느냐. 신라의 왕릉에서 나오는 유리 그릇의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경주에 있는 5세기의 황남대총, 천마총 이런 최고위층의
신라의 왕 혹은 왕족의 무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신라가 아니라 저 서아시아에서 만들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온 유리 그릇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 황남대총의 저 그릇은 그리스의 오이노코에라고 하는 그릇을 유리로 만드는, 얼마나 귀한지 손잡이 부분에 금실로 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마총의 저 아름다운 잔, 황남대총의 잔, 이런 유리잔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왔느냐? 당연히 이것은 한국 고대사, 한국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할 만한 유물이 시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란에서 나왔어요. 그럼 가야죠. 이건 우리의 임무거든요.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당신은 한국사 하는데 왜 자꾸 저런 데 가느냐. 제가 변명하기 바빴어요.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물어보세요. 우리 한국 고대사 연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란도 많이 갔죠. 키르기스탄 갔죠. 카자흐스탄 갔죠. 가서 볼 수는 있어요. 보고 오면 처음에 만족하지만 그 뒤에는 또 욕심이 생겨요. 우리 손으로 발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란 지역에서 우리가 사산조 페르시아, 우리 신라가 있었을 때 이란 지역에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적을 한국인인 제가 조사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굴뚝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경주 월성에 있는 신라 왕릉을, 서울의 풍납토성에 있는 백제 왕성을 발굴하게 허가하겠습니까? 예, 경주 월성, 경주에 있는 왕릉들은 허가가 안 나겠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경은 마음대로 하더라도 너희가 와서 이거를 파고선,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정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안 돼요. 단연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의 북쪽에 위치하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옛날에 이제 그루지아라고 불렀던 이 코카사스 혹은 카프가스 3국이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그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있다 있고 이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남쪽이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삼국시대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갔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지역이고 그런 국가예요. 거기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에게 행운이죠. 먼저 제안이 와서 조사를 위한 인력, 물적, 모든 지원을 그쪽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행운이죠. 특히 저는 신라 왕릉에서 발굴 조사되는 유리 그릇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사산조 페르시아,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저 지역에서, 저 국가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종일 교수와 함께, 우리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가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기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대에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에 알바니아라는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와 이름은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실체입니다. 저 알바니아는 코카사스 산맥 아래에 있다 해서 코카시안 알바니아라고 구분합니다. 우리 삼국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코카시안 알바니아가 있었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저희 마음속에는 페르시안 글라스, 로만 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고 신라 왕릉에서 나오는 유리 용기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이란 지역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손을 내미는 국가가 아제르바이잔이 코카시안 알바니아의 왕성을 대한민국 조사단이 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겐 너무너무나 큰 정말 행운이죠.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종일 교수와 함께 이 조사를 여름, 겨울 매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카프카스 혹은 코카사스 산맥, 저 산맥에 만년설이 있고 저 너머는 러시아 영토인 다게스탄, 체첸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아래 막 양귀비가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아제르바이잔은 지구의 모든 기후대가 그 나라에 다 있다고 그래요. 사막도 있고 만년설도 있고 온화한 기후도 있고 모든 기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보이면서 그 아래쪽에는 온화한 양귀비가 피어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대한민국 발굴단에 저쪽 아제르바이잔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큰 행운이죠. 그래서 그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쪽도 목적이 있겠죠. 우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사산조 페르시아 유적 조사를 하고 싶지만 직접 이란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저 지역 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시기에 이 가옥 구조, 코카시안 알바니아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고대 국가입니다. 그런 가옥 구조.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장방형으로 쭉 이루어지는 토성.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캬라반들, 대상들의 숙박 장소.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팀과 아제르바이잔 팀이 함께 조사를 한 것이죠. 여기에 총 투입된 우리 대한민국 측의 연구원 한 150명 됩니다. 정말 장기간 아주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그런 조사입니다.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을 우리가 섹션 A, B, C, D 구분해서 파다 보니까 중세도 나오고 그 앞식이 고대도 나오고 집자리, 우물, 가마, 무덤, 그 다음에 뭐 토기를 만들던 그런 시설, 그리고 카나트라고 하는 지하의 이렇게 수로 등등 정말 다양한 유적을 우리 한국팀이 발굴 조사를 해서 저 유적이 현재는 우리 경주 월성이나 서울의 풍납도성처럼 아제르바이잔의 고대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유적이 되어서 학생들이 답사를 꼭 와야 되고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외교 국가 원수들은 저 지역 가서 또 설명을 또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관광 명소이자 국가의 자존심이 되는 저런 유적을 저희 한국팀이 조사를 했다. 할만하잖아요. 청춘을 이거 뭐 바칠 정도의 유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조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그 공짜가 왜 없는지는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나트라고도 부르고 카레즈라고도 불리는 지하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수로 관정이 쭉 있죠. 중국도 있고 왜 물이 증발하니까 지하로 되는 수로입니다. 지하 몇 미터 들어가야 돼요. 저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저 무너지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런 거 우리가 팝니다. 그래서 다 유서 쓰고 우리 몸에다가 다 이렇게 줄 묶어서 이렇게 묻히면은 빨리 끌어당기게. 쉽지 않죠,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다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150명 발굴단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 수로, 카레즈, 카나트라고 불리는 수로와 이어지는 모습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홍옥수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인장도 우리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사진은 이제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에 항상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목욕탕도 조사를 하면서 저 지역의 고대부터 중세 시기에 쭉 해당되는 유적을 우리 한국팀이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이 되어서 해외 사절단이 오더라도 꼭 저기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우리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 팀이 공동으로 조사했다.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GPR이라고 해서 우리 뭐 렌트겐 사진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 피부를 이렇게 절개하지 않더라도 속을 다 볼 수 있는 그 렌트겐 사진처럼 땅 속을 파지 않고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의 유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또 도움을 주셔서 GPR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파놓고 한 10년 이상 판 부분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GPR 조사를 쫙 해주니까 지하에 도로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은 거예요. 또 더 깊은 층을 파보니까 또 저런 시설이 있고 이제 저런 사전에 그 예측되는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도움도 받아서 저런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또 대한민국에 또 이런 IT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 가서 성벽을 딱 절개한 다음에 이걸 뭐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3D 스캐닝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많은 기관들이 도와줘서 성벽을 쭉 절개해서 처음 만들어진 시점은 이렇고 뒤에 증개축을 하고 또 각각의 그 시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 성벽이 마치 한국의 경주월성, 서울 백제 풍납토성처럼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그러한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또 일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발굴한 뒤에 그 지붕을 씌워서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에게 고대사에 대한 교육, 고고학에 대한 교육, 관광 자원, 그리고 이제 외교 무대, 외교 사절단이 오면은 꼭 여기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할 때도 마침 운이 좋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여기에 회의하러 왔다가 저희한테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뭐 여야 다 왔는데 사이좋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하는데 고생한다고 또 뭐 금일봉도 줘서 우리 학생들 회식도 하고 아주 그런 좋았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기술에 의해서 저 성벽 절개한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허물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아주 효과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명소는 대한민국 조사단이 큰 역할을 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학생들보다는 제가 다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이 조사하면서 크게 2번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렇게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팔에 깁스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상을 알리지 마라 하고서 이제 팔에 깁스한 상태로 저렇게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땅도 파고 우리 가족들이 보면 가슴 아파할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그럴 것 같은데 공짜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다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 성벽 위에 올라가 있다 저기서 떨어졌어요. 다리 인대를 다쳐서 또 다리 인대에 또 이렇게 깁스하고선 그걸 귀국할 수 없잖아요. 저희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깁스한 상태로 한 번은 팔에 깁스, 한 번은 다리에 깁스하고선 조사를 했던 그런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게 저렇게 저 지역에서 조사를 하면서 정말 이게 생생한 교육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이 지금은 소장 학자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귀여운 꼬마는 우리 숙소를 지켜주던 그 지역에 아주 덩치가 2m가 넘는 아주 거인 같은 그런 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외교적으로 또 가까워지고 또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또 친해져서 이건 뭐 민간 외교되고 우리에겐 비교사적인 비교 고고학적인 시각이 확충이 되고 여기에 참여했던 젊은 학생들이
지금은 다 우리 학계에, 고고학계, 고대사학계에 소장학자들이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면은 제가 팔 부러지고 다리 인대 나간 거는 충분히 값을 받은 것이죠. 만족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저희가 발굴하면서 얼마나 정말 놀랐는지,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냥 딱 타고 들어가는데 지하에 방에 흙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매장했던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흙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아, 정말 그때 가슴 뛰던 것은, 저 누가 저 무덤을 남겼느냐. 토기들. 저 무덤을 파고 토기를 남긴 세력이 누구냐. 근데 이거를 또 공부를 해야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황동은 구리와 이제 아연의 합금이죠. 허리 버클, 반지, 팔찌, 그리고 각종 구슬도 나오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가운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 좌우는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계단식으로 깊숙이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방을 파는 카타콤, 유럽에서 보이는 카타콤, 이런 구조의 무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저희 손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거의 도굴되지 않았어요. 들어가 보면은 그 매장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런 식입니다. 토기와 왼쪽에 있는 투명한 거 보고 우리 팀이 만세를 불렀잖아요. 유리 용기가 나왔어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즉 경주에서 발견되는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되는 유리 용기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찾기 위해 저희가 헤맸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카타콤에서 유리 용기를 저희 손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막 만세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무기들, 화살촉,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제 그때 공부를 해야 되죠.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키가 한 뭐 180cm 막 엄청 커요. 그리고 머리를 이 장두, 앞뒤가 길고 이게 눌러서 편두를 했어요. 편두. 공부해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침략했던 알란, 사르마티아 이런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란족의 무덤을, 카타콤을 발굴한 거예요. 대한민국 팀이. 공부해야죠. 제가 전공은 한국사지만 공부해야죠. 또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알란족의 부부가 카타콤에 묻혀 있는데 남자는 키가 한 2m가 넘죠. 장신이죠. 무릎에는 쇠로 된 큰 칼을 그냥 무사해요. 그 부인은 키가 좀 아담한데 둘이 아주 사랑했나 봐요. 남자가 이렇게 부인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두 분이 죽어서 묻혀 있어요. 그것도 멋지지만 저희에게는 그 머리맡에 있는 유리, 드디어 찾은 거예요. 황남대총에서 나오는 왼쪽에 있는 저런 유리 용기에 고향을 찾고 저희 발굴단이 막 만세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내친 김에 이제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무덤에 우리가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저렇게 8분법으로 팠다가 다시 또 4분법으로 줄여서 쿠르간이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 큰 무덤을 조사했더니 또 저런 인골도 나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쿠르간 조사를 한 김에 이제는 카자흐스탄으로 또 가자.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몇 년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황금인간전을 했던 바로 저 황금인간이 나왔던 카자흐스탄의 이식 쿠르간을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갔습니다. 가서 뜸을 들이고 바로 이 땅이에요. 세미레치에라고 불리는 땅은 바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의 신장 지역이 만나는 천산산맥의 서편 지역, 북편 지역, 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조사하자. 또 이제 몇 명이 의기투합해서 갔습니다. 왜 여길 파느냐? 시간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만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식 쿠르간은 대규모 무덤을 말합니다. 그 무덤의 구조와 유물이 우리 경주의 신라의 왕릉인 황남대총과 흡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물론 시간차가 있으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조와 유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라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왼쪽이 황남대청, 오른쪽은 카자흐스탄의 이시쿠르간. 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동조사를 두 군데를 했어요. 세미레치의 제티수라고 불리는 그 지역,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 지역을 조사했는데 여기는 사카족, 그 다음에 오손족들의 무대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무덤들이 경주에서 보이는 신라 왕릉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두 점은 한자의 출자 모양, 그렇죠? 왼쪽 위는 신라 금동관이고 아래는 데드마스크인데 저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쿠르간이라고 하는 큰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우리 황남대청에서 나온 새가 날개를 활짝 편 모양의 장식이에요. 오른쪽 아래는 역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이에요. 무언가 우리 신라의 황금 유물과 비슷한 점이 있다. 밝혀봐야 되겠다. 조사를 하다가 지금은 또 중지돼 있지만 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뭐 팔도 다 나았고 이제 다리도 다 나았고 들어가야죠. 우리 주경철 선생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꼭 좀 불러주세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친 김에 시베리아에 있는 스키타이 문화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 항상 이 학문 파트너인 그 고고학과의 김종일 교수와 함께 우리 내친 김에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해서 세계적으로 스키타이 문화의 기원이 서에서 동으로 갔다는 설이 있고 동에서 서로 갔다는 설이 있어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에서 동으로 퍼졌다 그랬어요. 최근에는 동에서 서로 갔다라고 하는 설이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지역의 발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몽골, 중국 이 4개국의 접경 지역, 바로 이 지역에 이 바로 동쪽에 있는 지금 키질이 있고 이렇게 빨갛게 점이 있는 그 지역에서 스키타이의 가장 이른 시기에 무덤이 나왔어요. 이런 무덤을 이제 쿠르간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경주에 있는 대규모 왕릉도 서양 사람 눈에는 그게 쿠르간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무덤을 이제 쿠르간이라고 부르는데 저 지역에서 나온 쿠르간 때문에 세계사가 바뀐 거예요. 이제 헤로도투스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스키타이 이야기 나오면서 대개는 서쪽에서 저런 쿠르간 대규모 무덤이 동으로 퍼졌다. 이런 통설을 도전장을 내미는 러시아의 학자들과 우리가 함께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행운이죠. 정말 저는 운도 좋아요. 저런 중요한 조사에 어떻게 다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르잔이라고 불리는 이런 대규모 쿠르간을 러시아 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세계사, 세계 고고학을 지금 막 뒤흔들고 있어요. 저는 스키타이의 쿠르간이 우리가 아는 저 흑해 연원보다 더 이른 시기의 유적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도전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기원전 막 8세기 헤로도투스에 나오는 역사보다 더 시기가 올라가는 스키타이적인 요소에 무덤과 유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저같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딱 느껴지는 게 고조선이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저렇게 쭉 이제 동글동글한 것이 하나하나가 다 쿠르간이에요. 대규모 무덤이에요. 그래서 저 왼쪽 위에 보이는 가장 왼쪽에 큰 쿠르간이 칭게테이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무지무지 큰 무덤이에요. 저걸 러시아 학자들이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같이 합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 왜 같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저런 대규모 무덤을 조사한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국내에 초청을 해서
경주로 모시고 가서 대한민국의 이런 대규모 무덤 조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칭게테이 쿠르간을 한국팀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잖아요. 그 칭게테이 쿠르간에 있는 스키타이족의 왕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왕이 묻혀 있는 데는 못 들어갔어요. 주변에 그 왕을 모시던 순장된 사람들의 무덤만 지금 파고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문제 때문에 잠시 우리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들어갈 겁니다. 저런 인고를 보고선 멋지다 느끼는 분들은 제가 하는 직업을 하면 되고 못하겠다 하면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 쪽도 분야가 많으니까 저런 거를 안 파도 되는 직업도 있고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꿈에 나타날 것 같은데 좀 무섭네요. 아름답잖아요. 예,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경철 교수님은 이거 파지 마시고 저희가 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러시아와 이제 폴란드 팀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우위를 다지고 또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함께 저렇게 찍었는데 참 그 전쟁이 빨리 끝나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초원의 일상입니다. 저희가 살던 저런 텐트 치고 삽니다. 저런 거 불편해하면은 제가 못 데려갑니다. 저런 거 가서 즐겁게 잘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저렇고요. 그래도 뭐 러시아 친구들이 맛있게 밥도 만들어주고, 저는 차 타고선 숙소에서도 옮겨야 되고, 또 현지인들과 이제 함께 저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품을 주면 저렇게 러시아의 발굴단이 좋아하고, 모기가 워낙 많으니까 저런 것도 써야 되고, 이 얼굴은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팀인데 저렇게 모기에 물립니다. 하루에 한 30방, 40방씩 물리면서 혈투를 벌이는 것이죠. 이런 데에 두려움이 없어야지 조사갈 수 있습니다. 뭐 아코디언도 키고, 무지개가 떠오르고, 저런 이 무덤이 수십 기가 우리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야 됩니다. 전쟁 끝나면 또 저는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트남입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백제를 공부하는데 백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베트남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백제 유적에서 이러한 작은 비즈가 뭐 수십만 점이 나왔어요. 수십만 점이. 근데 문제는 99%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동남아시아예요. 그럼 뭐 어디냐? 이거를 찾으러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후보가 푸난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어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삼국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푸난도 고대 국가로 발전해요. 베트남의 남부와 현재의 캄보디아 이 일대. 그래서 이 푸난 지역의 유리구슬이 백제로 들어온 곳이 아니냐,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답사하고 조사하는 이러한 여정입니다. 또 이제 메콩강으로 갑니다. 현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영토로 이제 나누어져 있지만 푸난의 고대의 국가 푸난의 영토는 현재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 일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유적들이 현재 캄보디아의 영토가 된 앙코르보레이, 그리고 베트남에 소속된 옥에오,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속해 있는 캄퐁참, 이런 유적들이 중요한 유적들인데 욕심이 사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파봐야 되겠다. 저기를 파서 뭔가
우리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찾자, 이런 욕심을 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일본 측 사서에 우리 역사의 마한이나 백제가 바로 저 푸난, 한자로는 부남인데 교섭했던 기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중국의 진설한 책에 백제의 성왕이 푸난, 즉 한자로 부남이죠. 그 물품과 노예를 일본에 보내는 거예요.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 고대사와 백제사를 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품어야 되겠죠. 그게 당연히 정상이죠. 제가 이제 이 푸난 조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왜 자꾸 그런 짓 해? 그냥 한국 고대사 해. 저는 한국 고대사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 고대사 백제 성왕이 중개무역을 해서 일본 외에 팔은 푸난의 물품과 노예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밝혔습니다. 푸난의 물품의 실체는 당시에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진 고알루미나 소다유리다.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근거 있습니까? 있죠. 네. 자, 좀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 호치민시의 국립박물관 가보니까 푸난의 수도였던 옥에오 지역에서 나온 로마의 금화를 전시하고 있고, 옥에오 유적에는 저게 바테산이라고 하는 산 주위가 옥에오 유적인데 여기를 한번 내가 직접 파봐야 되겠다. 이런 좀 꿈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뭐 월드컵 구호 같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꿈을 꿔서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러시아, 뭐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다 해봤지만 이제는 옥에오를 우리 한국 팀의 손으로 직접 파보자,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나오는 유리 구슬 중에 대부분은 인도 태평양 유리 구슬이고, 그랬을 때 그 산지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베트남의 옥에오. 왜냐면 저기가 푸난이거든요. 저 지역이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것은 백제 유적이고 왼쪽은 옥에오, 푸난 겁니다. 색동 모양의 저런 유리 구슬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마 백제가 전해준 일본에서 발견된 저런 거예요. 저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아주 이것이 뭐 터무니없는 꿈이 아닌 게, 이 푸난의 유적인 캄보디아의 캄퐁참에서 발견된 불상이 백제 불상이다라고 하는, 미술사를 하는 강희정 교수님이 그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아래에 있는 저 불상은 아마도 출토된 지역은 캄보디아의 캄퐁참이고, 그게 그 당시에 푸난의 영토인데 백제 불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 3개는 푸난의 옥에오에서 발견된 중국의 남조 양나라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막 서로 교류가 되거든요. 가보자. 갔습니다. 갔습니다. 정말 멀더라고요. 호치민에서 3일 걸려서 옥에오에 갔습니다. 가는데 정말 고생해서 우연히도 베트남의 웅엔티아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서 우연히 만나고 도움받고, 그분이 안내해 준 데로 가서 유리 구슬을 우리 손으로 채집하고, 저 유리 구슬을 가지고선 함께 분석한 논문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 옥에오라고 하는 베트남의 유적을 저희가 답사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그쪽 학자들과 맺게 돼서 처음에 논문을 같이 썼습니다. 모든 유리는 주된 재료는 실리카, 그 다음에 융제, 안정제, 착색제,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재료에 따라서. 그런데 백제 유적에서 나오는 유리 구슬은 되게 동남아시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고알루미나 Al2O3가 많은 유리 구슬이에요. 저 산지가 어딜까?
저는 그것이 옥에오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리고 저 채집한 유리구슬을 제일 아래 거는 이제 최근 게 들어갔으니까 그건 빼고 나면은 8점, 색깔로는 4가지죠. 유리구슬을 우리 한국의 공주대학에 있는 김규호 교수님과 함께 같이 논문을 써서 분석을 했더니 제 가설이 맞았어요. 베트남 옥에오의 유리구슬이 다 로칼슘 하이 알루미나에 쏙 들어가요. 로칼슘 하이 알루미나의 저런 유리구슬이 백제 유리구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은 백제가 성왕 때에 분함과 교섭을 하면서 일본에 물건을 보내기도 했고 그 분함의 중요한 유적이 옥에오인데 옥에오에서 나온 유리구슬의 성분이 백제 유적에서 나온 일본에서 나온 유리구슬과 같다라고 하면은 성왕이 일본에 전해줬던 유물 중에 저러한 유리구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저 유리구슬 몇 점 갖고서는 안 되겠어요. 2018년도에 갔습니다. 가서 베트남 팀에 같이 발굴하자. 한 20년 발굴하자. 저는 세계적으로 한 20년 발굴하자는 얘기를 사방에서 러시아 연해주도 한 20년 발굴해야 되고 카자흐스탄도 한 20년 발굴해야 되고 몽골도 한 20년 발굴해야 되는데 수명이 한 120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 조사하지. 베트남 가서 한 20년 발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돌입을 했어요. 자, 해외 발굴 조사는요. 복잡한 절차, 신뢰, 그리고 우리의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재원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이 옥에오 박물관에 가서 베트남 분들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백제가 분함과 교류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왔으니까 공동조사를 하자. 베트남 분들이 저를 뭘 믿고선 덥석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제일 끝이 우리 한국의 대한문화재연구원의 이영철 원장님, 가운데가 이제 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학자, 베트남 분들이 같이 있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희를 뭘 믿고선 그 중요한 옥에오 유적을 발굴을 하겠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진 끝나고 나서 오른쪽 위의 사진은 2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2시간 사이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종이 가방 안에는 MOU, 앞으로 베트남과 서울대학이 그리고 저 옆에는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 공동조사를 20년 하기로 도장을 찍은 저 서류를 우리가 2시간 내에 받아냈습니다. 이게 저 한국인이 참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참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이럴 때는 되게 됐습니다. 중간 과정은 뭐 궁금증을 갖기 바랍니다. 어떻게 2시간 만에 해결했는지는. 조사의 즐거움. 저렇게 하얀 신발이 맹그로브 숲에 가서 저렇게 바뀌고 또 숲을 누비면서 제가 고개도 못 들고 저렇게 힘든 저는 베트남 남부 지역 조사를 하면서 드디어 발굴 조사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베트남과 우리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리구슬 그리고 인골 그리고 보석. 그래서 저는 저 현수막을 베트남 현지에 걸고 참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하고 베트남 국기를 같이 걸고 거기에 서울대학교 대한문화재연구원 그다음에 베트남 분들 함께 쫙 해서 사진 찍고 조사하고 거기서 나온 항아리 왼쪽 아래 어린이의 얼굴을 표현한 항아리관 눈, 코, 입, 귀 구멍 뚫었잖아요. 저 아래에서 불태운 화장한 어린이의 뼈가 나왔어요. 제가 저 사진을 또 찍어서 국내에 있는 제가 아는 치과 의사 그리고 의사분들에게 사진 보내니까 답이 금방 와요. 이건 어린아이, 화장 덜 된 뼈다. 욕심이 사람이 끝이 없어요. 저는 학문적인 욕심은 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 그리고 목포에는 해양유물전시관에 우리 대한민국 팀과 베트남 팀이 함께 공동 발굴한 유물을 전시합시다.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송파구에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베트남 옥에오무나 우리 대한민국 팀이 발굴했던 유물들을 갖고 와서 전시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물을 순회 전시로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 연도가 2020년. 네. 코로나로. 네. 그래서 서울의 한섬백제박물관 때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는데 목포에 가서는 유물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베트남에 저걸 돌려줘야 되는데 다 그때 이 문이 닫혀서 고생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해야죠. 지금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같이 하는 우리 이영철 원장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 지금 현재 협의를 보고 있고 저는 또 제 학생들과 함께 또 베트남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또 조사해야죠. 왜? 기록에 나와 있는 희미한 백제가 분함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희미한 기사를 저희는 직접 가서 그 유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밝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죠. 한 20년 해야죠. 이왕 하는 김에. 자, 이제 그래서 뭐 한국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우리 한국 고대사와 관련이 있는 것만 저는 했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저는 국사학과에 있고 직접적으로 한국사와 관련성이 없는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젊은, 저보다 더 야심만만한 우리 학문 후속 세대는 한국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는 뛰어들어야 되죠.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가 앙코르와트만 기억하지만 훨씬 큰 사원이 앙코르톰이고 그 내부에 있는 프레아비투의 복원 사업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멋지게 했어요. 그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테라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제는 한국 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또 이번 여름부터는 다시 또 이제 해외 조사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저기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이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년설로 덮인 카프카스탄이 있고 또 양귀비는 저건 먹으면 물론 안 되죠. 불법이죠. 하지만 저 아름다운 아제르바이잔의 성 이런 조사에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서 여름이면 저쪽을 파고 있고 겨울이면은 또 베트남에 가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제가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국 고대사의 어떤 역동성, 어떤 해외 문명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역할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권호영 교수님 강의 정말 재밌네요. 책도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오늘 이제 강연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분이 역마살이라는 게 이게 단단히 끼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무슨 몽골,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바를 거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나. 사실 제가 이제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역사가지만 제가 하는 방법론은 주로 책이죠. 책과 사료를 읽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파보고 그러면서 자료에 없는 것을 새로이 이렇게 캐낸다는 게 얼마나 그 가슴 뛰는 일일까.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지금 질문도 올려주셨고 미리 질문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제가 먼저 아주 간단한 거 그냥 네. 바로 드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 지역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발굴을 하셨는데 그냥 아주 소박하게 아제르바이잔 같은 지역 여기에서 이게 발굴하는 거랑
거긴 뭐 기후대도 다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 여기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또 이거 그래서 이 발굴의 구체적인 그 과정 이게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네. 정말 우리 주경철 선생님은 이게 참 그런 직접 땅을 파지 않더라도 딱 꿰뚫어 보시네요. 땅이 달라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조사할 때는 저희가 너무너무 헤맸어요. 초창기에는 잘못 파가지고서요. 그쪽에 원로 학자가 와서 저 혼내고, 물론 국적은 다르지만 대학자시니까 제가 혼나야죠. 혼나면서 저 이렇게 거의 멱살 잡히고 잘못 판다고 혼나기까지 하고, 땅이 다르니까요. 기후가 다르잖아요. 저기는 여름이면은 엄청 덥고 이 수분이 빨리빨리 증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쫙 파고선 쭉 면밀하게 이제 땅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토층을 쭉 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현대, 여기는 뭐 중세, 요거는 고대 거야 되는데 땅을 파고 긁는 사이에 다 증발해 버리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3, 4년 파니까 그쪽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싹 긁으면서 선을 쭉 잡아주면은 새로 투입된 학생과 새로 투입된 전문가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보이느냐.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놨는데 다시 또 베트남에 갔더니 거긴 또 땅 팠더니 다 이렇게 습도가 높잖아요. 이게 또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입니다. 베트남은 좀 더 해야지 이제 보일 것 같은데 좀 보일 만큼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지되어 있는데 다시 빨리 들어가서 또 보는 눈을 좀 밝혀서 오겠습니다. 기승전 코로나 빨리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코로나 빨리 가야 말씀하시네요. 됩니다. 빨리 네. 하여튼 이제 뭐 이제 새로 열리겠죠. 예. 하여튼 그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어떤 지역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전 세계 각지를 다 발굴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질문 올려주신 분들 몇 개 좀 추려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제 책에 관한 건데 미래를 여는 한국 고대사.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왜 미래를 여는 한국 고대사냐? 미래 한국 역사의 발전 방향과 한국 고대사 간의 어떤 관계를 염두에 지으신 거냐? 그 의도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저에게 여쭤보실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서울대 출판문화연구원에서 정해준 제목입니다. 근데 참 멋지게 정해 주셔갖고 제가 이제 따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잡은 제목은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좀 허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들이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대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민지도 이제 경험하고 하면서 뭔가 하여튼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좀 밝혀야 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 왜곡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식민사학자들과의 대립, 그들의 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공부하는 한국 고대사에서는 웬만큼은 이제 해결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주경철 교수님처럼 이렇게 서양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세계를 무대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같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범위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고대사를 공부하는 입장은 조금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 좀 공간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나친 어떤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코리안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그냥 가야 될 것인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더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공부하시는 그런 선비가 아니라 저같이 이제 고대사를 특히 이제 고대 초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직 문명화되지 못한 약간은 원시적인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코리안이 어떻게 갈지도 좀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좀 한마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려와 조선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고대는요,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그 국가 내에는요, 우리가 아는 고구려인만이 아니라 말갈족, 뭐 거란족 다 있었고요. 백제의 경우에도 중국인, 뭐 외인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그리면서 조금은 이제 미래를 좀 여는,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자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미래가 조금 더 열린 사회가 되는데 좀 공헌하자. 그런 마음으로 저 제목을 제가 흔쾌히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저도 제목이 굉장히 그 마음에 들어요. 아주 멋있는 마음에 제목입니다. 드세요? 예. 사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그것이 이제 기껏해야 100년, 150년이니까 요 시대의 것이 영구히 지속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500년, 1000년, 뭐 3000년 이게 그 이전,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보는 것 자체가 목에 시원하게 우리 지금 요 현대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연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같은 종류의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혹시 약간의 부연 설명 겸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국 고대사 이게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고대 역사일 텐데 그래서 하여튼 한국 고대사라고 할 때 지리적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한정할 것이냐. 뭐 네.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저처럼 국사학과에 있는 그리고 한국 고대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제가 공부하는 시기에는 한국, 물론 사만이라고 하는 실체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구성원 모습도 지금과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고대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적인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변해오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시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얼굴도 좀 달랐을 것이고 우리의 문화도 지금 우리가 딱 중국, 몽골, 일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경계가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즉 중국의 동북지방과 접해 있었던 부여와 고구려의 모습 그리고 바다 건너 외에 가까이 있었던 가야의 모습은 다 현재 우리는 한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것이 동일한 똑같은 모습을 가졌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점점 강화돼서 현재의 우리 코리안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같은 얼굴, 지금 같은 모습 그리고 이런 역사로 전개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국사학과에 몸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 고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라시아 동부의 고대사라는 이런 큰 틀로 가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이 서양사인데 서양사 연구에서도 뭐 19세기에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뭐 그런 연구들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런 유럽의 고대사 같은 거는 아마 우리 교과서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렇습니다. 여타 시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고대사 연구에서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나 능력이 무엇이냐. 아까 보니까 뭐 텐트에서도 잘 되고 아무거나 잘 먹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그거 외에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유, 참 그거는 아마 그 고대사를 공부해 보고 싶은 그런 분이 네. 질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열린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할 테니까 뭐 2달 동안 나 부르지도 말고 내가 방 안에서 책을 다 보고 나올 것이야. 이런 마음보다는 한 2달 정도 내가 좀 여행 좀 하고 올까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공부하는 한국 고대사는 문헌 자료가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은 딱 아침밥 먹고 큰맘 먹고 문 걸어 잠그고 한국 고대사 관련된 문헌 자료 다 읽고 나오겠다 하면은 다음 날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헌 자료가 적거든요. 그럼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만주 몽골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민족, 국가, 이 지역 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한국과 관련된 책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일본에 대한 책도 봐야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문헌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접한 학문 분야. 예전엔 그것이 이제 인류학도 됐었고 이제 언어학도 됐었고 민속학이기도 했었죠. 근데 요즘 와서는 가장 유효한 학문은 역시 고고학이 아니냐.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들의 또 목적이 있고 저같이 고대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고고학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국내 자료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구려나 발해를 공부할 분들은 나가야죠. 가야와 외의 관계를 공부하려면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추운 겨울에 방 안에 방콕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한국 고대사는 좀 힘들다. 좀 아까 그 보여드린 뭐 텐트 생활 너무 좀 힘든 것만 있지는 않고 좀 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와는 조금 이질적인 그래도 우리와는 관련성이 있는 주변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막 극도의 어떤 경계 나는 뭐 이런 거 못 먹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는 데 제일 좀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또 하나는 체력. 체력. 네. 예. 체력장 보고의 학생 뽑아야 되겠네요. 그 이제 좀 다른 지금 이제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신 분 중에 이런 질문 올린 학생이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로만 지금 이제 너무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꾸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런 고고학 이 연구를 서로 교환하고 협조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거를 누가 물어봤네요. 네. 그 중요하죠. 우리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 지역에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 됐지만 이제 과거에는 거기도 이제 한국사의 무대였으니까 답사를 우리가 자주 갑니다. 또 중국 지역 답사는 뭐 국사학과에서는 아주 자주 가고 네. 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사학과를 이제 정년 퇴임하신 우리 송기호 교수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발해 유적 조사를 하시고 싶어도 중국에 가서 발해 유적을 가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고 공안이 네. 막 잡으러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발해 유적에 대한 조사를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함께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오면서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발굴 조사는 한동안은 어렵겠지만 답사는 정말 자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뭐 국사학과에서는 뭐 중국 답사는 이건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중국 학자들과 손을 붙잡고 발굴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시 그 우리가 그 염려하는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의 동북공정 네. 요 영향이 없는 건 아니군요. 여전히. 예.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것은 러시아 그리고 몽골인 것이죠.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와 우호적으로 함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우회해서 예. 중국은 안 되지만 예. 베트남, 연해주 그리고 몽골, 카자흐스탄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다른 종류의 질문인데, 뭐, 흥미로운 질문 같아가지고 하면서 이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국시대를 비롯해서 고대의 한반도에 살던 각국 사람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소통이 얼마나 가능했을까? 이거 사람들 많이 아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저보다도 국어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분들하고 함경도 분들이 진짜 토백이 말 쓰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이해가 됐을까? 하지만 완전한 또 외국어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고구려와 만약에 신라 가야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조금 중간중간 오해를 해서 좋은 뜻인데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략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대략은 이제 그건 뭐 저보다도 국어학 하시는 분들의 또 연구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글쎄요, 비유하자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도로 비슷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와 가야 정도는 거의 다 뭐 큰 오해 없이 통했을 것이고 백제와 신라 가야는 가끔씩 오해하는 정도였을 것이고 고구려와 만약에 가야가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말 같긴 한데 조금 뭐 좀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밖에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문헌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수사 같은 걸 비교해 보긴 하는데 그럴 경우 또 일본 말과도 또 보면 어떤 경우 통하기도 하고 이런데 네. 조금씩 차이들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네. 것은 신라와 가야의 경우에는 뭐 큰 차이는 워낙 없고, 가까우니까요. 지금의 네. 경상도 각지에서 경주말과 안동말과 대구말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심한 정도 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이 문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배웠던 선생님한테 한번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더니 명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뭐 신라인과 고구려인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났을 때 통역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네. 그런 게 있는 거로 봐서 어느 정도는 소통하지 않았겠냐. 근데 물론 그거는 뭐 추측성이죠. 사실 그게 정확하게 그거를 통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역을 쓰지 않고 웬만큼은 됐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간중간 오해하거나 저 무슨 말인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되게 통역 없이 어느 정도는 예. 예. 또 한번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MZ세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그 바탕에 민족제일주의가 주도가 되어 오랫동안 애국심과 경제 발전에 대한 헌신으로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게 기성세대의 견해인 것 같다. 이것과 달리 이분 아마 MZ세대 같아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 특히 한일 관계사나 근대적 역사 흐름이 정치적인 단체에 의해 많이 이용되어져 온 것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비판이 현존한다.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권오영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나요? 뭐 하여튼 좀 그냥 뭐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네. 교과서가 민족 중심주의, 민족제일주의 네. 아니냐. 그런데 네.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네. 권오영 교수님은 꼰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묻는 거 아닐까요? 질문 보니까 저도 MZ세대 같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우리 교과서가 제가 항상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가 우리와 타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어떤 항쟁으로 쭉 설명하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우리가 이제 국고를 상실했을 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으로 보았을 때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증오심을 품고 이러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 된 그 정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외부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었던 어떤 민족주의가 강했던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제 한국 고대사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사실은 뭐 완전하게 거기서 해방되지는 못했겠죠. 제가 한국 고대사를 공부했던 이유 자체가 아주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좀 밝히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하여튼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주변 민족들과 함께 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삼국시대가 이미 다양한 종족 구성원들로 구성된 다문화적인 사회였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우리 선생님 하셨지만 항상 우리는 코리아, 한국의 문화 그러면 조선 후기를 생각하는데 조선시대다운 모습이 있고 고려시대의 모습이 있고 또 삼국시대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보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여러 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훗날의 어떤 조선시대 이후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민족주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왔던 시대와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한국 고대사를 좀 우리가 여유롭게 해석을 해줘야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이건 참 위험한 얘기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 시대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의 그 기백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것은 약간의 시대착오적인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뀐 무언가 우리에게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종류의 말씀을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런 말씀 어디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공격당하거나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많이 당하죠. 뭐 친일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친일파까지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순수함, 단일성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뭐 코리안 한민족이 뭐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비해서 좀 다양함이 좀 덜하긴 하죠. 되게 비슷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 혹은 뭐 단군 할아버지의 후예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관념 속에 있고 머릿 속에 있고 우리가 한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지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단군 할아버지만 주장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계통의 같은 우리 구성원들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간 때문에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그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해양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지으신 다른 해양사 저술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분이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장보고에 관한 거예요. 우리 장보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양 영웅 이렇게 할 만한 인물이라고 이제 보신 첫째는 이 장보고를 뭐 해양 영웅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나요? 그리고 이제 이분 질문은 그런 유사한 인물이 고대 한국사에 또 있었냐?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만 여기 꼭 얽매일 거 없이 선생님께서 한번 자유롭게 한국 고대 해양사와 관련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참 어렵고도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인전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장보고를 어떻게 주로 소화했나 하면은 주로 해운업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해상왕 그런 쪽 많이 소화를 하셨는데 장보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은 이 동북아시아 세계를 연결하는 즉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옌닌이라고 하는 승려가 당에 가서 활동할 때도 그분은 장보고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장보고 덕분에 중국을 다 여행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장보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뭐 한민족의 위대함 이런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중해 세계를 엮었던 이 큰 역할을 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연구 주제가 필요한 것이 해상 세계에는 어떤 민족이나 좁은 집단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후대 얘기지만 중국의 어떤 그 해상왕 이런 분들도 보면은 뭐 부인이 여기도 있고 일본, 저기도 있고 그렇죠. 자기 거처도 또 오키나와에도 있고 뭐 타이완에도 있고 이런 열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보고를 연구할 때는 그런 부분, 즉 중국의 동해안 지대에 만들어 놨었던 어떤 베이스 캠프들
그 일본의 큐슈까지 이걸 함께 연결하면서 동북아시아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연구를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국적이나 어떤 정치사적으로 보기보다는 해양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장보고에 대한 부분도 더 풀리기 때문에 해양사 연구를 쭉 해오신 우리 주경철 교수님이 좀 이제 동쪽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저와 함께 장보고 연구를 해주시면 얼마나 아유, 좋을까.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오늘 그 권호영 선생님 그 책이 이제 미래를 여는 한국 고대사 이것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정말로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참고하셔서 한번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같은 역사학자지만 어쩌면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이렇게 재밌게 잘 서술하셨을까 아주 부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연 많은 거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예, 꼭 한번 이 책을 일독하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호영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